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 평화, 복지, 교육, 지역 평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세 강연의 오늘은 9번째 순서입니다. 정진상 박사님을 모시고 요즘 제일 화두가 되는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도록 할 텐데요. 올겨울에는 언제 눈이 내리는지보다는 언제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가 덜 심한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니까 좀 정치적 미세먼지 5.18 광주 정신을 폄훼하고 부인하는 몇몇 자유한국당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극히 분노하고 좀 경황이 없는 실정입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민주평화연구원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사이신 정진상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또 이 바쁘게 나와주신 정병환 원내대표님 지역에 처가를 두고 있으신 것 같아요. 더더욱 반갑습니다. 정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현황과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요, 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압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정진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관련된 이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그리고 제가 현재 이제 수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냐 초미세먼지의 차이는 크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들을 통틀어서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2.5마이크로보다 작은 입자들을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즘 관심이 많이 가지는 초미세먼지는 화학 조성을 보면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유기입자 요 4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2차 생성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초미세먼지는 이렇게 가스성 물질,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4가지 물질이 배출을 해서 가스로 배출이 되고, 이게 대기 중에서 반응을 해서 먼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스성 물질이고 이거는 먼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스성 물질이 대기 중에서 반응을 해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유기입자 이렇게 먼지로 바뀌게 됩니다. 주로 이제 꿀뚝에서 석탄연소에서 이산화황이 많이 배출되고, 가축 분뇨에서 이제 암모니아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황과 암모니아가 만나서 화학 반응해서 황산 암모늄이라는 이제 초미세먼지 생성이 되고, 가축 분뇨에서 나온 암모니아와 자동차에서 배출된 이산화질소가 광학 반응을 해서 질산 암모늄이라는 먼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초미세먼지 보면 대부분 황산 암모늄, 질산 암모늄, 유기입자 이 3개가 그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인체 유해성. 제가 이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몸에 해롭냐, 뭐 농도가 얼마나 돼야 해롭는지, 아니면 이게 만성인지 급성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명확한 결과가 안 나왔고요. 큰 입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흡입하게 되면 이런 큰 입자들은 코 이제 기관지에서 대부분 다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관지염, 코가 되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관지염을 제가 직접 느낄 수가 있고요. 작은 입자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는 먼지가 있고 녹지 않는 먼지가 있는데, 물에 녹는 먼지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하면서 혈액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을 되게 이제 그 진하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강 취약계층에 되게 안 좋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물에 녹지 않는 작은 입자, 이게 상당히 좀 인체 유해성이 앞으로 이게 되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말하는 껌댕, 그 자동차 지나가면 검은색 연기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은색이 이제 주로 껌댕인데요. 이 껌댕 입자가 작은 입자인데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흡입을 해서 폐까지 들어가서 이게 쌓이게 되면, 얘가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배출이 되겠지만, 얘는 이제 폐에 계속 쌓이게 되면 담배를 피지 않는데 불구하고 미세먼지 껌댕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이렇게 폐가 담배 핀 사람 같이 이렇게 검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필요하고요. 중국의 미세먼지가 요즘 뭐 좋아지고 있다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좋아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이
북경 도심과 교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명확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 90 정도에서 50 정도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은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감소의 주요 원인이 이 이산화황의 배출, 이산화황의 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해서 이산화황은 석탄 연소에서 배출되죠 주로. 그래서 중국의 강력한 석탄 규제 정책을 통해서 이산화황의 배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이제 그 감소한 이런 경향을 나타냈고요.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게 이제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제 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할 만큼은 하지 않았냐. 그래서 처음에는 강력한 규제를 해서 많이 줄였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더 줄이려면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쓰레기를 중국도 지금 매립의 비율은 이제 줄어들고 이제 소각의 비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에서 배출되는 그 첨세먼지를 만드는 이산화질소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아주 좀 증가할 해서 이제 위험분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의 그 석탄 규제 정책에 의한 예시인데요. 이게 저희가 타이유안이라고 중국의 약간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석탄을 주로 해서 석탄 관련 산업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 자체에서 이 택시인데요. 모든 택시를 다 전기차 다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타이완에서는 모든 택시나 버스가 다 전기차로 지금 정부에서 이 성에서 바꾸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그 현지 사람들 만나보고 제가 중국의 그 웬만한 도시는 다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그러니까 베이징이랑 뭐 이 허베이나 텐진 이쪽에 몰려있던 공장들을 이제 외곽으로 좀 많이 좀 이전을 하고, 또 이 다른 외곽 지역들이 예전에 못 살았지만 요즘 경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도 배출량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심 위주로 오염 물질이 되게 심각했으면 이제는 중국도 이게 오염 물질이 중국 전역에 이제 흩어 있다 보니까 중국은 보면 지형이 왼쪽은 큰 산맥이고 오른쪽이 이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풍이 불거나 남풍이 불게 되면 이 공기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중국 애들도 지금 이렇게 고농도 사례가 지금 갑자기 증가를 하게 돼서 이게 지금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도 자기가 줄일 만큼 줄였지만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오염 물질을 자기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도 지금 요즘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만약에 하면 고농도시에 이 남쪽에서 날라와서 베이징에 영향을 준 양이 얼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추가로 배출된 양이 얼마인지 그걸 파악을 해서 저감 대책을 세운다.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은 원리죠. 여기는 성간 이동이고 저희는 이 외부의 중국에서 날아온 양이 얼마인지, 자체에 배출된 양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그 비상저감 조치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고 되게 좀 골치를 앓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석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줄였지만 아직까지 국가 기관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부분 아직까지 뭐 석탄 요즘도 한 70%가 넘기 때문에 아직 석탄에 의한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깔고 난 양은 있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시안에 가서 이걸 직접 보고 왔는데 중국 시안에 한 60m 되는 공기청정 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바람을 뽑아서 필터링을 해서 위로 이렇게 분사를 해서 뭐 공기를 정하는 방법인데 북경에도 비슷하게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걸 고안한 사람은 언론에는 되게 이제 이슈가 됐지만 또 공격을 또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또 상당히 많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유지 관리 비용 차라리 그 돈을 배출량 규제하는 게 낫지 무슨 공기를 이걸 실내에서 이걸 필터링을 하냐라고 이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태국이나 뭐 인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물대포를 도심에서 이제 싸서 물대포로 이 도심 지역을 청소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헬기로 뭐 물을 싣고 와서 이렇게 살수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좀 허황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나 인도, 뭐 태국 등은 대부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부 원인입니다. 중국 내부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공기 정화탑을 세운 것보다는 그 돈으로 이제 배출량 규제하는 저감 장치를 세우는 게 효과적이고,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외부 이동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농도시에 사실 외부 이동이 절대적이라 하면 사실 국내에서 이런 배출량 규제를 추가적으로 해봐야 크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도 한번 도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서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요즘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도심지의 방식을 한번 시도해봐도 한번 고려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몇 가지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이제 국외 기여도를 산정할 때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구자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기간에 또 연구 기관마다 이 기여도가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동일한 기간인데 60%다, 50%다, 80%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고 또 뭐 국민들도 그 값을 가지고 본인들이 좀 뭔가 이 현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발표된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도 이게 대해서 뭔가 명확한 기준값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좀 혼란이 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미세먼지는 중국이 아니다. 장거리 이동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너 거다. 그냥 말로 믿으라 하면 얘들이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 이슈는 현재 이제 비상 저감 조치를 저희가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어떤 수준 이상으로 몇 시간 지속되면 제가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이제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 중에 있는데 실제 이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을 했을 때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저감 조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의문이 남고요. 마지막으로는 올 1월 달에 보면 환경부에서 이제 공식 입장을 말했죠. 중국 영향이 1월 달 평균 고농도시의 75%가 중국에서 날라왔다라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부에서 75%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7, 80%라고 얘기할 때는 이 영향을 되게 좀 과대평가한다 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환경부 스스로가 이제 75%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예를 들어놨죠. 1월 14일에 75%가 국외 영향이면 서울이 그날 평균이 129였고요. 이 중에 96이 중국에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배출량을 다 줄여도 미세먼지가 9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쁨이 35 이상인데 다 줄여도 지금 매우 나쁨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저감 조치를 다 해도 배출량 다 없애도 지금 96이 매우 나쁜 단계인데 이게 이제 현재의 그 규제 중심의 비상저감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남고요. 첫째는 이게 그 기여도 산정과 관련해서 이런 연도별이나 아니면 계절별 그리고 이제 농도별로 이게 뭔가 대표 값을 연구자들이 좀 각각의 기관이나 연구자별로 예를 들어서 뭐 2017년이라 하면 2017년 평균 기여도는 얼마 그리고 계절별로 기여도는 얼마고 월별로 기여도는 얼마다 고농도시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기관에서 같이 모여서 어차피 뭐 여러 불합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대표값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해서 27년도는 우리가 이게 대표값이다 해서 국외 기여도에서 좀 제시를 해주면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그 값을 바탕으로 뭐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되게 관심이 크고 뭐라도 지금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뭔가 가시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뭔가 이런 값을 전문가들이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불인정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중국을 대해야지 중국이 원흉이다라는 관점으로 중국을 대해버리면 사실 이 외교적도 힘들고 또 연구적 과학적 해결책을 찾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동북아 미세먼지 일본까지 합쳐서 미세먼지의 같이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같이 중국과 이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한 서로의 공동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사실 이제 논문화를 하게 되면 보고서보다는 논문화를 하게 되면 그 자연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중국이 인정하니 뭐니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민간 차원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를 해서 이 성과들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논문화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인정하게 되게끔 이렇게 이제 협력 연구가 좀 활발히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미보다는 저는 이제 한중 대기질 공동 사업을 저희가 이제 정부 주도로 좀 추진을 해서 저희가 뭐 주도적으로 좀 예산을 대서 중국 연구자 한국에 반 있고 뭐 한국 연구자 중국에 반 가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 같이 공동 결과를 내면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농도 지금 현재는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이제 고농 사례가 발생하고 이게 얼마 동안 지속되면 아 이제 우리 줄이자라고 정책을 나오게 된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거의 뭐 제 개조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좀 선제적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고농도 유입이 이제 예측이 되면 미리 우리가 줄여놓는 방법으로 해서 비상저감 조치를 하는 게 조금 더 맞고 그리고 이러한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취했을 때 뭔가 시나리오가 나와야 됩니다.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고 그걸 했을 때 어떤 성분이 줄어들고 그러면 전체 100으로 증가할 것이 뭐 90으로 줄일 수 있다, 80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예측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예측이나 시나리오가 없이 그냥 비상저감 조치를 하고 있고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도 뭔가 했을 때 내가 자동차 그 이부제에 참여를 했을 때 미세먼지 양이 얼마가 줄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하라고 해서 하지만 사실 이게 뭐 내가 참여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준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여기 대해서는 조금 과학적 규정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제 1월 달과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외 영향이 절대적이라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비상저감 조치나 아니면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펴야 되냐라는 데서 상당히 이제 의문이 남죠. 제 개인적으로 이런 고농도 시에는 좀 지금 현재에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마스크 쓰고 집에 공기청정기 돌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게 지금 고농도는 국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규제 중심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하게 되면 국민들을 보호하고 실제 어떻게 우리가 보호 대응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책적으로 차라리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가 보면 이 난방이 중앙공조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올라와서 이제 각 가정을 데우는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공조를 저희가 이제 중앙공조용으로 해서 밑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아파트 전체 실마다 다 뿌려주면 그래서 이제 신선한 외부 공기도 받고 굳이 뭐 실내에서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환기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이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이런 어린이나 노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 양로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좀 우선적으로 이런 공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좀 투자를 하면 이런 쪽으로 좀 저희가 보호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이거는 제가 예전에는 좀 허무맹랑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또 야외 활동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중심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공기청정탑이나 물대포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고려는 시뮬레이션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또 제안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과기부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북한과의 그 경제 협력도 이제 많이 시작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 미세먼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북 간에 같이 공동 연구를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요건 약간 뭐 언론에서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지만 중국에는 아무 말도 못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지만 아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날아가서 한반도 영향을 주면 북한도 영향을 주고 너도 영향을 주는데 북한은 왜 암소를 안 하는데 왜 자꾸 남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만 그렇게 자꾸 시끄럽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북한 쪽에서 같이 뭔가 완전히 미지의 세계죠. 북한의 미세먼지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또 통해서도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가능하다면 내년에 뭐 개성이나 이제 평양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포집을 좀 해서 그쪽 도구로 포집을 해서 우리가 중국이랑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면 뭐 남북 협력에 좋은 사례도 되고 앞으로의 공동 이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공동체여서 공동 대응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게 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 경우에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원인이 크다 그런 것인데 국내의 환경 부담금처럼 국제적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제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중국에 또 환경 부담금이 있는지 중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규제나 아니면 투자가 뭐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규제도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규제에 대해서 뭐 공장에서 매출을 많이 하는 때 이 저감자치를 너가 이걸 달아라 이제까지 달면 우리가 얼마 보조를 해주겠다. 안 달고 계속 버티면 그냥 가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공장을 부숴버리는 그런 수준이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진핑이 이제 지금 본인이 중점으로 그 투자하는 게 맑은 하늘이라는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시진핑이 얘기하게 되면 중국은 그게 저희는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되게 좀 힘들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따라서 법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산당이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법을 싹 바꿔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요즘 그 예전에 저희 나라의 뭐 암행어사 같이 이렇게 환경 감시원들이 중국 전역에 몇만 명이 뿌려져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배출 업소를 해서 다 바로 단속을 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되게 뭐 부담금보다는 완전히 그 규제,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해서 그에 맞춰서 모든 법을 싹 바꾸고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플러스 또 투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지금 뭐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냐라고 이제 지금 뭐 환경재단이라든가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게끔 하게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국제적인 그런 강제성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고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이제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지역별로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 평균 이상으로 심한 지역, 또 평균보다는 좀 좋은 지역 이렇게 구분이 어느 정도 지역별로 되는지와 또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일본 이야기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미세먼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하고 해주십시오. 예, 미세먼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그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에 가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과거 뭐 몇 년 동안의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추세가 다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측정소가 도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값이고 그 지역 그러니까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광주를 대표하고 목포를 대표하는 것이죠. 전라남도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좀 혼동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 사실 뭐 광역시는 이게 뭐 서울이라고 해서 뭐 제일 높고 뭐 다른 지방에 있는 광역시라 해서 좀 낮고 이 수준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평균 농도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고요. 변화 경향도 유사하게 돼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다가 지금은 몇 년 동안 계속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는 약간 관심이 다른데 일본은 지금 현재는 그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흥미가 있지 국민들이 그런 이슈가 생겨서 정부에서 대응하는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홋카이도에 있었는데 홋카이도에 있을 때는 좀 이런 얘기하면 되지만 코에 그 코딱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한 3년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코가 이렇게 막히고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동네를 도착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희석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농도가 중국에서 날라오지만 일본 동네에 도착하게 되면 농도가 거의 뭐 국민들이 그렇게 뭐 아주 공부 사례가 아니면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만큼 그렇게 농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몇몇 연구자들은 이제 학술적 차원에서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정부에서 막 크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 수준이고 사실 나머지 뭐 도쿄나 내륙 쪽은 사실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난 서울시에서 비상 저감 조치를 하면서 차량 통행 제한 의무제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 소요되는 예산이 150억인가 뭐 거의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던 거 봤는데 사실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는 것도 중국하고의 약간 사실 미묘한 문제가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3번 정도 조치를 했죠. 비상저감자치 작년하고 올해까지 아마 3번 정도 온 것 같은데 그건 어마어마한 투입이 되는데 진짜 좀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비상저감 조치를 사실 별로 지금 아까 하신 말씀 해봐야 별 효성이 없는 거고 아까 96이었으니까 뭐 중국에서 온 게 75%면 매우 나쁜 수준인데 어쨌든 국내에서 하나도 발생 안 하더라도 그러면 서울시 그래서 예산, 연구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내서 주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비상자감 조치를 시행을 하면 후속 평가가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비상자감 조치를 했더니 이부제를 뭐 하고 뭐 했더니 자동차가 얼마나 줄어서 실제 농도가 얼마나 됐게 얼마가 줄었다 이런 뭐가 후속 평가가 이루어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이냐 아니냐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게 동력이 생기고 한데 그냥 지금은 제가 뭐 남들 하긴 하겠지만 그냥 비상자감 조치다 해서 자동차 이부제 하자 해서 하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거 내가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다른 토론의 날보다 더 열띤 토론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정진상 박사님께서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대표성 있는 미세먼지 국외 기여도 산정, 또 중국과의 연구협력 강화, 실효성 있는 비상 저감 조치 마련, 배출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국민을 보호 대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국내외 기여도를 규명하고 국내 배출 원인 규명을 통한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시를 위해서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 남북 미세먼지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정진상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